대만 선거가 우리 4월 총선에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한국과 대만 간의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혹시나 대만 선복이 많이 나가면은 무력 사용이라든가 양안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좀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뭐 별로 기분은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약간 대만 선복이 많이 나가면은 무력 사용이라든가 이래서 좀 양안 관계가 어떻게 좀 악화될 우려가 좀 있을까요? 저는 5월 20일까지는 당연히 뭔가 압박을 할 겁니다. 총통 취임식 날. 네. 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시진핑도 국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대내 소위 중국 인민을 향한 제스처는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뭔가 워닝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걸 할 텐데 그 이후에는 저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게 해서는 별 실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 것이고, 중국은 예년의 선거를 보면 일단 판세가 정해지면 그거에 새로운 판을 짜지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너 손 볼 거야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잉원하고 2016년에 처음 차잉원이 됐을 때 차잉원은 중국 공산당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골수 독립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독립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대독 분자가 아니면 어느 정당, 정치 세력, 어느 인사를 불문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다. 지금 사실 대만 판공실의 그 당선 확정 후에 그걸 보면 앞에 말만 해서 그렇지, 앞에 말은 굉장히 세게 얘기했죠. 네. 그 뒤에 말은 똑같아요. 우리 문호를 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호를 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경제 협력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는 봐요. 지금 대만하고 대륙의 무역량이 거의 통상이 2천억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코로나 때도 유지를 했어요. 이것이 네. 아주 대단한 거죠. 네. 코로나 때도 2천억 달러를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했고, 작년 올해가 조금 떨어졌어요. 작년이. 그러나 그 추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양안 경제협력은 중국이 대만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조금 낙관하는 이유는 뭐냐면, 라이칭더라는 사람이 절대 독립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다. 그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중화민국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면, 그 실질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중화민국을 국제사회 주권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억지죠. 안 되는 거고, 그건 중국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위 1992년에 맺은 92년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네. 구의 합의. 구의 공식. 네. 근데 그 합의의 핵심이 뭐냐면 중국은 하나야. 동의? 하니까 대만이 당연히 동의. 동의가 된 거예요. 하나의 중국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동의할 문제가 있는데 각표.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인데 너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는데 나의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너는 중화민국이라고 쓰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 거야. 중국은 하나. 너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나의 중국은 중화민국.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게 중국다운 합의거든요. 네. 우리 그런 합의 못해요. 중국 사람들만 하는 합의인데 잘 왔어요. 근데 차잉원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차잉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콩 문제에서 많이 실망도 하고 실망한 만큼 국내에서 힘을 좀 얻은 거죠. 봐라, 중국을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만 우리에게 강요할 뿐 소위 각자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유명무실화시키고 압박하고, 차잉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화라고 그랬어요. 너무 유명무실화 시켰다고. 너무 작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의 공식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차잉원 집권 8년 동안에 구의 공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국 양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라이칭더는 그럼 한 발 더 나가서 구의 공식을 안 받아들이는 건 물론이고 일국 양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근데 92년 합의에서 라이칭더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의 중국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서로 존재하는 실체,
그걸 이제 자기들은 이제 국제사회 political ent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치적으로 우리가 존재하잖아. 그렇죠. 네. 없는 존재. 존재하는데 그것마저도 인정을 안 하면 우리는 구의공식 받아들이지 못하지. 네. 근데 너희들은 우리가 구의공식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하느냐면 대만은 일국양제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끈한 거예요. 아니 일국양제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홍콩이 홍콩에 산 통해서. 증인이죠. 그게 일국양제입니까? 잘 보이고서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일국일제 홍콩의 대륙화를 만들어 놓고 일국양제를 받아들여 그거는 너무한 거죠. 그래서 라이칭더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을 해주면 구의 공식의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 된 상태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네. 그 가능성을 조금 봅니다. 사람들은 발작 버튼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리면 정말로 중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중국만의 이런 레드라인?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요. 무력 사용이 우리 무력 사용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네, 무력 배제하지 사용 않겠다고 가능성을 했죠. 배제하지 않는다. 늘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거의 최고 수위인데 그거는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해줘. 독립을 선포하거나 외세 노골적인 개입. 즉 미군이 지금 뭐 몇십 명 정도 연락장교로 있는 거를 떠나서 해병대 일개 대대가 까오슝에 근무를 하거나 뭐 이런 그 노골적인 개입. 그다음에 세 번째 거의 때가 됐고 반드시 지금 거의 뭐 융합을 떠나서 합쳐질 상황인데 끝까지 버티거나 시대적인 상황에 맞지 않게 그럴 경우에는 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반드시 사용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점점 이제 대만이 외곽으로 돌면서 시진핑을 괴롭히고 사연임의 장애물이 된다. 이럴 때는 뭐 시진핑이 더 강공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이 도망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만 문제에서 중국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거는 모욕당하지 않는 거죠. 모욕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전문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당선하자마자 우리 대만 독립 지지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시진핑한테 한 60 정도를 얘기한 거다. 40은 라이칭도 너 알지? 좀 조용히 있어야 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다음에 60%는 시진핑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 이 얘기 메시지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러면 지도자가 모욕당하는 건 안 되잖아요. 독재 정권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없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 두 번째 국제사회가 자기를 대만 문제로 해놓고 허수아비 취급해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해서 너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마인주 때는 굉장히 그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 협력이 밀월기를 구사했고 그렇습니다. 또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라이칭더가 당선이 된 상황에서 지금 차잉원과의 그 관계 지금 이 상황의 그 양안 무역 관계를 라이칭더 시대는 더 오버를 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못한 상태로 내려갈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분간은 네.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지 않겠나.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소위 대만이 미국에 가장 충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술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연대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 텍사스에 TSMC 공장 지을 겁니다.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 짓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TSMC나 대만이 중국과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끊느냐. 미국과의 보조를 하면서 중국이 필요한 조금 낮은 수준의 그 부분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네. 그거를 아마 미국이 하지 않는 한 강압하지 않는 한 일정 부분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요. 그래서 그런 무역 관계가 상당히 유지될 것이다. 사실 지금 한중 경제 관계가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나빠진 것도 있지만 네. 경제 무역 구조상 네. 산업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만하고 중국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내국인 대우를 네. 해주거든요. 네. 정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 소위 그 당근과 채찍에 있어서 당근을 많이 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줄 것이고 또 하나 시진핑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대만 젊은이들이에요. 네. 중국의 젊은이들도 지금 취업 못해서 굉장히 놀고 있는 판인데 대만 젊은이들을 향해서 대만 젊은이요
대륙에 와서 꿈을 펼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만에 있는 젊은이들이 막 공산당이고 뭐고 지금 뭐 먹고 살기 아버지한테 힘들어서. 용돈 받았으니까 이거 참 못할 일이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통일 독립 되도 않는 거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대륙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빈말로 네.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데려다 놓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통일을 지지하게 만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저는 조금 좀 부러운 면인데요. 네. 길게 본다. 좀 길게 본다. 도망가지만 않으면. 그리고 도망가고 못 가고는 미국하고 할 일이지 민진당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민진당이 뭐 이상한 독립주의자가 나와서 우리 도망갑시다 한다고 대만 국민들이 떠나갑니까?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선된 라이칭더 같은 경우는 차잉원이랑 뭔가 다른 전략을 펼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92 공식, 네. 1992년 컨센서스에서 조금 플렉서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연하게. 민진당이 이 주변 환경적으로 상당히 행운이었어요. 홍콩 사태가. 왜냐하면 민진당이 과거에는 저쪽은 너무 감없는 소리에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목에 조금 힘이 들어간 게 뭐냐면 중국 믿을 수 있어? 홍콩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국 양제에 대해서 대만 내에서도 나는 대만인이지만 나는 중국인이야 라는 사람들이 거의 70%에 육박한 적이 있어요. 네. 나는 대만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나는 나는 중국인이다. 타이완이즈 그리고 차이니즈 그 두 개를 같이 겹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확 내려갔죠. 30%. 네. 그리고 통일해야 된다는 사람은 거의 몇 프로 안 돼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라이칭더는 캐치를 해서 92년 공식에 있어서 우리를 주권 국가로 승인해줘. 우리 유엔 가입할 거야. 바보가 아니란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물론 9월 말쯤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막 메일이 와요. 우리 이번에 유엔에 그 신청을 할 건데 이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나 살아있어요 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가입된다고 보는 사람은 대만이. 좀 정신병자죠. 네. 진짜로 가입될 수 있다고 보는 그렇죠. 사람은. 그러나 내가 살아있어요 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가서 라이칭더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우리 상황을 조금 고려를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 우리 주권 국가가 아니지만 당신들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줘. 당신만 체면이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체면이 있는 거야. 라고 거기서 타협만 된다면 어느 정도 92년 공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아직은 일국 양제는 안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대립화된 상태에서 일국 양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항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시진핑이 일국 양제를 완전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꼭 무슨 하나의 국가의 두 가지 제도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말 얼마나 근데 리모델링이 쉽진 않아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그래서 하나의 표로서 일중, 일국 요거에 중점을 두고 양제, 네. 각표 요 부분들은 조금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형태로 길게 가지 않겠나. 그 사람들의 그동안에 해왔던 패턴으로 보면 네. 좀 그렇게 전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선거 결과가 미국이 그래도 내심 좀 바라는 그 라이칭도가 이겼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 내심 또 국민당이 이기기를 좀 바랬을 텐데 미중 갈등의 이번 선거가 어떤 이렇게 좀 부채질하는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정권 초기가 조금 좀 지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미중 관계를 민진당 정부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시킨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에 조금 톤다운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타이베이를 한밤중에 방문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게 방송이 되면서 중국의 체면이 많이 깎였어요. 그 대만 내에서도 오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움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수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시진핑이 매우 곤란한 입장이었고 그래서 소위 그 미국과 중국 간에는 위기 관리 메커니즘이 있어요.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그 채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유 박사님하고 저하고 직통 핫라인이 있잖아요. 전화를 하는 거죠.
아니 금방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애들끼리 좀 다툰 것 같은데 그거 뭐예요? 그러면 어떤 녀석이 또 오바했나 봅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잠잠해집니다. 이게 소위 그 전국 안에 핫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뭐 참모장하고 인도태평양 사령관하고 이제 전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 깨졌었어요. 그쵸. 단절. 매우 위험한 상황이 그동안에 한 1년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에. 예. 사실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 샌프란시스코 외곽으로 가서 회담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예우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그 반 시진핑 시위가 많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인데 그 차이나타운 내에 또 얼마나 또 시진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에 불편하니까 외곽으로 빼가지고 회담을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복원을 하겠느냐? 이거는 대만 문제를 위해서도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문제죠. 그 얘기는 지금 판을 깨고 싶지 않은 거죠, 서로. 둘 다. 충돌하고 싶지 않은 네, 거죠. 그거를 충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은 충돌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충돌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미국도 중국도 서로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중국도 저는 이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정말 면밀히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온갖 네트워크를 다 동원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트럼프가 될지 뭐가 될지 끊임없이 일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양안 관계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대만이 반침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하고 대만 사람들 오고 가는데 별 제한이 없어요. 결혼도 엄청나게 했는데 내가 결혼한 배우자가 중국의 뭐 공안부에서 있었던 친구하고 또 친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부분이 많고 그렇죠. 또 돈이 이제 정보원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돈이 이제 중간에 상황이죠. 게재가 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침투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남용이 되면은 이 법을 남용을 해가지고 간첩으로 잡아놓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요즘 간첩은 무슨 군사기지를 염탐하는 게 아니라 산업 이 간첩들이 많잖아요. 정보, 산업이. 군사정보, 외교정보, 네. 뭐 산업정보. 그래서 이거는 대만이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신경 쓴다고 다 막아지겠어요. 몇 백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상당히 소리 없는 대만 죽이기를 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만 내에서도 표 안 나는 미소 지으면서 소리 없는 원래 공산당 정부가 잘 하거든요. 그거를 소위 통일연선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할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민진당이 뭘 얘기를 했었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아주 그 기층에 사람들을 상당히 데려다가 관광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이. 그래서 상당수를 조사를 했어요. 이 간첩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관광 갔다 온 사람 불려다가 겁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과거에 국민당 정부가 굉장히 폭압적으로 할 때 백색 테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백색 공포. 그리고 이쪽에서는 녹색 공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 과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이 저는 조금 언어 선택이나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서 조금 미스해렸고 그리고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건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아마 마잉주 전 총통이 아닌가. 원래 마잉주 전 총통은 친미주의자의 대표 주자였어요. 너무나 미국이 사랑한 그리고 너무나 미국을 사랑한 전 가족이 미국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친중주의자 반중주의자가 된 거, 저 반미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어떻게 일패네요. 하다가 이렇게 된 네. 거지? 국민당의 세팅을 잘못한 거죠. 그럼 그거를 빨리 접어야 되는데 이미 민주화 독재 프레임 속에서 뺏긴 거예요, 자리를. 그럼 이번 선거 결과가 미중 관계 갈등의 이제 특별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바로 오늘이죠. 저 트럼프가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벌써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네. 아주 개성 있는 또 트럼프가 오는 11월 5일 또 미 대통령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또 이게 상당히 이제 구도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라이칭도하고 트럼프 케미가 이게 궁합이 맞는 건지. 지금 많은 그 언론에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민진당의 라이칭더와 트럼프의 조합은 최악의 조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미국 전공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이게 아이오와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도 실제로 이 선거에 부딪히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많은데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 중국이 대만을 무력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만 지킬 겁니까? 라고 몇 번 물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예스라고 yes라고 얘기를 했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예스야?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한 왜 네 지금 번- 그런 표명을 해? 이런 얘기를 한 했거든요. 4번인가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 대만 문제에서 그렇게 대만을 자극해가지고 중국을 화나게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된다는 고 전제를 하더라도 트럼프라는 사람은 가장 중시하는 게 경제적인 요인 아닌가요? 중국, 돈을 벌어야 트럼프가. 되는 것이기 미국 때문에 국내 아무리 경제. 민주도 좋고 가치도 좋지만 트럼프 성향상 모든 거 제끼고 민주화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과 담을 쌓겠다. 저는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될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된다 하더라도 양안 관계를 파고로 밀고 가지는 않고 오히려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바이든보다 부담이 덜할 수도 있죠. 북에서는 또 요새 뭐 미사일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대남 위협도 많이 좀 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 약간 좀 북한을 부추기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우리 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좀 이런 우려가 기울일까요? 아니면 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대만 문제와 한반도의 안보적 네. 연계성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만 해협하고 한반도는 숙명적으로 안보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 그 이유는 한국 전쟁 이후에 한반도의 안보 문제의 가장 핵심 요인은 미국과 중국이었고 대만 해협 또한 중국과 미국 요인에 의해서 긴장과 현상 유지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다는 건 그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거는 부정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이미 저는 대만 문제가 한반도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저는 사실 오랫동안 그런 이제 지켜봤는데 집권 1기, 2기 말까지는 즉 트럼프가 북한과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면서 중국을 거의 패싱했죠. 중국이 할 네. 일이 없었어요. 네. 그때 그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억하기 싫은 상황이에요. 중국 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대만 문제가 19년 이후에 굉장히 시끄러워졌단 말이죠. 그러자마자 시진핑이 19년 6월에 평양을 방문을 했고 하루를 잤습니다. 이 네. 하루를 자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1박을 하면서 할 얘기는 다 했어요. 할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당신들의 안보 우려를 책임지겠다, 해소해 주겠다. 두 번째,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 두 가지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시진핑이 김정은을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하더니 한 번도 안 갔지 않습니까? 네. 2008년 이후에 11년 동안 안 갔어요. 근데 왜 갑자기 갔을까? 그거는 대만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미국이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중국은 모든 문제에서 미국을 건드릴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을 건드리는 전략적 자산 중에서 가장 효력이 강한 것이 북한이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항미 원조 새로운 차원의 항미 원조 물론 항미 원조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미 원조의 그런 제스처를 보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만 문제가 계속 악화가 되고 그리고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고 그리고 한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이든 타이든 자꾸 이렇게 연계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미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과거 같으면 북한이 저렇게 무슨 ICBM을 발사하고 무슨 백령도를 향해서 바다로 이 포를 쏘고 이럴 때 중국은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 당사국들이 평화를 위한 일을 하고 그를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각방이 평화를 위해서 해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각 당사국들이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거는 곧 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좀 두둔하고 싶은 그런 제스처를 많이 보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차원이죠. 즉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실무자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냉랭하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저 완전히 좀 고삐 풀린 것 같은 김정은의 어떤 그 군사적인 행동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제어할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시진핑 주석이 하는 얘기는 글쎄 염려를 잘 알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면 한국이 얘기하는 담대한 구상도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그거를 거지곳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대만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신들도 서운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과도 서운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 우리가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느끼기엔 요즘에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국에 대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좀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잘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다만 대만 문제가 안 풀리고 미중 관계가 안 풀리면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요청은 사실은 호응을 받기가 어렵다, 구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서 또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당선이 된 라이칭더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하면 한국과 대만 간의 경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이칭더가 타이난 시장에서 팍 뜬 이유가 TSMC 단지를 네. 만들어가지고 발전시킨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의 시정 능력도 대단하고 다 알고 있어요. 반도체나 이런 기술 이런 부분을 아주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분이 신장내과 전문이거든요. 굉장히 세밀하게 침착하게 봅니다. 함부로 결정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대만의 어떤 그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경쟁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근데 이미 반도체와 기술 부분도 지금 제일 위에 있는 협력 컨트롤 타워가 저는 미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만도 반도체를 아무리 라이칭더가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나 대륙하고 해야 되겠어, 일본하고만 할 거야, 이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라이칭더의 행보를, 그리고 그 기업 TSMC를 비롯한 대만의 그 기업들의 텍사스에 짓고 있는, 구마모토에 짓고 있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저는 그 부분도 이런 생각을 해요. 국가는 그냥 보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라이칭더도 그런 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디가 필요하세요? 땅이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외교 안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게 모아지면 좋듯이, 기업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든 경제든 사회문화든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제약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면 좋겠다. 분명히 지금 대만하고의 그런 부분도 좋은 점도 있지만 경쟁 관계가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고민은 해당 업체, 예를 들어서 TSMC와 관계는 삼성이 제일 밤을 새워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나 이런 SK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을 국가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뒤에서 이렇게 네. 밀어줄 수 있어야죠. 바로 그게 해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라이칭더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라이칭더는 그렇게 하면은 올라가고, 왜냐하면 그쪽은요, 그 거의 생존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반도체 산업하고 대만에서 반도체 산업은 그 국가의 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거기는 죽기 살기로 덤빌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방패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좀 급이 낮은 거는 대륙하고 계속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대륙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럼 오히려 반발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당사자들이, 해당 기업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그분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제3당 신당 창당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만 선거가 우리 4월 총선에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물론 뭐 선거 지형이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민진이라는 양당 체제에 식상하고 맨날 하던 소리고 그렇죠. 맨날 하던 정책이고 여기서 뭔가 신선한 것이 없을까? 그리고 맨날 둘이 이 소위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좀 덜 볼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네. 그리고 분명히 어떤 3당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나 차기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대만 선거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번지르르한 말, 굉장히 센 톤으로 얘기하는 사람, 현란한 제스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그 조류 변화, 국제 정세 그러니까 국내적인 선거 지형의 객관적인 판단, 그 다음에 주변 정세의 객관적인 진단, 네. 그리고 정말로 국가 민족을 생각하는 진심, 진정성 이 부분이 저는 대만 선거에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제발 많은 국민들이 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걸 기회로 국민들이 어리숙한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로 나오는 거 보니까 40, 그 다음에 30 후반, 20 후반 네. 딱 배분을 해주고 입법위원을 절묘하게 절반을 안 주면서 세 번째의 캐스팅 보터를 밀어준다. 네.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이걸 살펴봤던 건데 대만에 청년당이 있어요. 이 시대 역량이라고 하는 네. 완전히 젊은 사람들의 그게 이제 대만에 해바라기 시위가 있었거든요. 18년에 19년에 그 시위 이후에 소위 운동권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있는데 없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 힘을 무시하는 건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참 기상은 가장 하나 그쪽에 밀어줬더니 결국은 자기들의 잔치와 자기들의 이 자랑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큰 정당 둘을 놓고 세 번째 정당이 양쪽을 정말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준 아주 저는 특이한 현상으로 봤던 게 그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위 시대 역량이란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그 시대 역량이 바뀌었어요. 좀 우스갯소리 얘기하면 시대 역량이라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시대 역량이 바뀐 거다. 대만 내에. 그래서 우리도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총선에 임하시는 정당과 후보자들께서 멀리 떨어진 대만의 문제가 바다 건너에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유권자들의 생각과 남북관계와 그리고 이 주변 국제정세를 잘 생각하시면서 임했으면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러면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 이게 통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진행을 하면서 참 감개무량한 게 대만이 총통 직선제를 실시한 게 1996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리동후이 선생이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됐을 때 제가 홍콩 특파원으로서 현장 취재를 갔었죠. 근데 리동후이 선생이 당선이 확정되니까 세 가지 언어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중국어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 땡큐 그다음에 일본어를 했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세 개 언어로 자기 당선 소감을 갖다가 그 당시에 했던 게 제 기억에 남고 제가 그걸 또 기사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게 미국과 일본과 여러 가지 중국과 정치 모든 게 이제 집합하고 교차하는 하나의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번 대만 선거가 연초에 스타트를 끊으면서 우리 4월 총선까지 또 11월 미국 대선까지 많은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문 교수님의 심도 깊은 분석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till the day I die.